교과서 262페이지 두 번째 단원 고전소설 감상하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은 고전소설 중에서도 심청전 되겠습니다. 심청전. 심청이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효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지극정성한 그런 효성을 가진 그런 심청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심청전을 같이 볼 것이고, 옆에 그림을 보니까 심청이가 앉아 있는데 연꽃에서 다시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텔링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분석적 제시와도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 또는 서정적 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소설에서는 서술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 그래서 직접적 제시는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인물의 성격이 서술자가 그대로 말해주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간접적 제시가 되겠는데, 이 간접적 제시와 같은 말은 보여주기 또는 showing 또는 극적 제시, 이런 것들이 간접적 제시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들의 성격을 서술자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 드러나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때 직접적 제시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간접적 제시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문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에서 위기 부분부터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벌써 사람들이 이제 심청이를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배에 떠나는 날이오니 수이 가게 해주시오 하니 심청이가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이런 표현을 괄호해두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심청이의 그 심리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청이의 어떤 표정 그리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심청이의 어떤 심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접적 제시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지금 자기를 잡아갈 사람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심청이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뱃사람들은 심청이를 이제 그 인당수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인당수. 자, 심청이가 그 빠져 죽는 그 물이 인당수가 되겠고, 인당수에 사람을 제물로 해서 바친다 이런 뜻이죠.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 지낸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신공양 이런 말을 씁니다. 인신공양. 자, 이 뱃사람들은 이제 바다의 용왕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거친 파도가 치고 이렇게 바다에 이제 태풍이 불고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다의 용왕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청이를 제물로 해서 인신공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보시오 선인네들. 자, 심청이가 말하는 부분이죠.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질에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직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린 내용을 지금 신봉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진지나 지어드리고 싶다. 자, 죽으러 가면서까지 심청이는 마지막 정성을 다하고 효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하니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심청이가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 보니까 이 뱃사람들도 굉장히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 드리고, 자반이라고 하는 거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 들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생선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심청이가 효도하고 있는 그런 행동,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효성이 지극한 것을 알 수 있고 아버지께 마지막 식사를 차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간접적 지시 방법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자, 지금 신봉사는 아무 이유를 모른다, 그죠? 그래서 철도 모르고, 이거는 눈치 없이 정도로 해석하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봉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심청이가 팔려가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단어풀이, 살인문 이런 거 우리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 단어고 선인, 뱃사람들을 뜻합니다. 지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런 뜻이죠.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6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초가집이 나와 있고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신봉사는 이제 방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청이는 굉장히 혼자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봉사가 꿈을 꾸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륜지간. 자,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그런 사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지금 부자지간이 천륜지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에서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지금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고전소설에서 서술자가 갑자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서술자의 개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이 서술자의 설명 또는 생각이 끼어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봉사가 이야기합니다.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내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자, 뭔가 춘향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꿈이죠.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수레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심청이가 자, 황후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높은 자리에 오른다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 댁에서
감아 태워갈란가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장승상댁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그 심청이가 잘 될 것이다 이걸 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기능을 우리가 알아주면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복선. 그래서 신봉사의 꿈 부분이 여기서는 복선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자 속에서부터 지금 애가 타고 속이 썩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물이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면서 저 죽을 일을 생각하니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심청이의 행동 묘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간장이 썩는 눈물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접적 제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죽으러 가는 길 앞에서 오늘 죽으러 가는 거죠. 심청이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여기까지 우리가 간접적 제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심청이가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손. 자, 여손은 자, 심청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비 눈 뜨기를 위하여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움에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심청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자, 심청이가 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인당수 제물로 팔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 부여잡고 기절하니. 자, 이런 거 전부 간접적 제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자, 우리 심청이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 제시, 그 다음에 걱정과 불안한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줄.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 신봉사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이렇게 말했죠. 인신 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신봉사가 그 심청이의 그 팔려가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자,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자, 이 부분은 신봉사의 대사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소설, 이걸 또 판소리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판소리 부분에서 어떤 극적인 장면에서 내용을 길게 서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운율 같은 거를 형성하면서 이제 리듬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복법, 그다음에 서리법 사용되고 있다. 내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내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자, 요런 문장은 자, 이 부분을 끊어서 우리가 앞뒤가 짝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에 문장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거 대꾸법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1회 안에 죽은 뒤에 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동량젓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자, 굉장히 그 신봉사가 앞도 안 보이는 맹인인데 심청이를 굉장히 힘들게 키웠다는 내용이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아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터해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 보려고 눈을 뜨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굉장히 리듬감 있게 내용을 굉장히 길게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공지수 된단 말까 이렇게 돼 있죠. 사공지수. 자, 사공지수는 굉장히 불행한 처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옆에 단어풀이 보겠습니다. 자, 사공지수는 네 가지 딱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처지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궁이라는 말은 늙은 호라비, 늙은 과부,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 자, 이런 경우 네 가지를 사궁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사궁지수, 이 불쌍한 사람들 네 가지 중에서 늙은 호라비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심청이가 이제 죽으면 신봉사는 사공지수의 불행한 그런 처지가 된다는 뜻이겠죠. 내 이놈 상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상놈들아. 자, 뱃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기 딸을 팔아서 이제 제사 지내려는 이 뱃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 사다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신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자, 앙화는 지은 죄의 안갚음으로 받는 재앙이다 이런 뜻이겠죠. 눈먼 놈의 무남 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 상놈들아. 여기까지 뱃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옛 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에 7년 대한 가물적에 이렇게 말했죠. 자, 7년 대한은 7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큰 가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중국의 탕왕 때 있었던 큰 가뭄을 말하는데 지금 신봉사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7년 대한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량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의하여 상림들에 빌었더니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희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은나라 때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탕왕이 기우제를 지냈다는 수풀을 의미한다. 자, 신봉사는 지금 적절한 고사성어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이 직접 이렇게 상림들에서 빌어서 결국에는 큰 비가 내렸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고사를 인용하고 있죠.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감이 어떠하냐. 자, 자기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판소리 사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신봉사의 길게 이어지는 대사를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길게 서술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6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청이 아버지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 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자,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도 또한 천명이니 천명이다. 하늘의 뜻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자, 우리가 심청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심청이의 태도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운명론적인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다 같이 의논한다 이 말이죠. 심소저의 소저는 아가씨 정도가 되겠죠.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신세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주면 어떻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심청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신봉사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인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옳소 하고 쌀 200석과 돈 300냥이며 무명 300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쌀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 3배로는 사철 의복 장만에 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자, 지금 뱃사람들이 신봉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소절을 가자 할 때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소절을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자, 여기서는 새로운 인물 누가 나오냐면 무릉촌의 장승상댁 부인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시비는 여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종 들어주는 여종을 의미한다. 자, 장승상 부인이 소저의 손을 잡고 여기서 소저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는 심청이를 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 이 무상한 사람아. 자, 장승상 댁 부인이 심청이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고전 소설에서는 심청이를 계속 심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명칭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저라고 나왔을 때 이게 심청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장승상댁 부인은 심청이를 자식같이 여기고 있다.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내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자, 이 말은 효성보다는 목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자, 장승상댁 부인과 의논을 했으면 자, 자기가 일이 잘 되도록 뭔가 알아봤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다시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승상댁 부인의 어떤 의견, 생각이 되겠죠. 하시니 심소저가 여쭈었다. 심소저가 심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심청이는 다른 사람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 부분 1번 표시해두면 되겠죠?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다. 이게 두 번째 되겠습니다.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자,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장승상댁 부인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 장승상댁 부인은 그 쌀 300석을 다시 물리고
없던 일로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 심청이는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에서 심청이는 굉장히 염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심청이의 어떤 대사를 통해서 성격이 드러난다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적 제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접적 제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하겠습니다. 우리 결초보은 뜻 알아두면 되겠죠.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이런 한자성어 봐두고 자, 이런 부분은 심청이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심청이의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다는 거죠. 할 일 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할 일 없이 우리 고전소설에 나오는 단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할 일 없이는 할 일 없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제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족자 우리 그림이나 글씨 같은 걸 벽에 걸어두는 그런 물건을 말하는 거죠. 자, 심청이의 눈물이 비가 되어서 떨어지고 그 눈물이 송이송이 꽃이 되어서 그림이 되었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그림을 보니까 장승상택 부인이 굉장히 그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금 심청이 바라보고 있고, 자, 그 밑에는 지금 뭔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종이 같은 것들이 밑에 있고, 심청이도 마찬가지로 글을 지어서 장승상택 부인에게 글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